각시백곡에서 이번 시간에는 삼별초의 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민무의 무리들을 이제 제거하고 원종이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하면서 좀 특별한 명을 내립니다. 이 강화로 가서 삼별초를 해체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명부를 전부 적어서 보내와라. 이게 좀 특별한 명이에요. 여기 삼별초 이제 해체령이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 앞서서 우리가 이 삼별초, 이거 맨날 국사 시험에도 잘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 또 헷갈려요. 이 삼별초, 별무반, 별기군이 별자 들어간 그 부대가 많아서, 예, 예. 일단은 고려에는 정규군으로 이제 중앙군이 있고 또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용양군, 용호군, 그리고 좌우위, 신호위 등 6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보통 네. 2군 6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지방군은 진에 배치가 되는 주진군, 현에 배치가 되는 주현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요 부대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무신난 이후에 별초라는 이름의 부대가 요 뭐 기록에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특수부대 같은 경우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주 별초하면 경주 지역에서 선발된 특수부대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저 익히 알고 있는 삼별초는 이 최시무신 정권 시대에 요 밤에 도둑들을 잡기 위한 치안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부대예요. 그 친위 부대적인 성격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부대가 확대가 돼요. 네.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이 크게 이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몽골과 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무신 정권 시기에. 그러다가 몽골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신의군. 그래서 요 부대를 합해서 확실하게 친위 부대로 만든 게 좌별초, 야별초, 그리고 신의군 해서 삼별초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 최씨의 무신 정권이 확대 강화되면서 이 야별초에서 삼별초로 점점 더 확대 강화됐다. 왜냐하면은 최씨 정권 자체가 권력 중앙이다 보니까 네네. 최씨 정권을 호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앙군으로서의 핵심적인 업무가 될 테고, 그다음 이제 왕실 호위라든가, 심지어 이제 지방군과의 연락 또는 뭐 몽골군을 상대로 한 항쟁 이런 것들까지 두루 이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어느새 삼별초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고려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최씨 정권 기간 동안에는 최씨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일종의 호위 세력이었었는데, 네.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김준을 도와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지만은 김준을 제거할 때도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아, 예, 예. 다시 이면의 무리, 그 임유무의 무리들을 제거할 때도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국의 변곡점마다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어떤 중추적인 그런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미 살펴봤지 저희가 그 폐위된 그 원종이 다시 그 복귀할 때도 사실 삼별초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원종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예. 이 삼별초가 대단히 활용 가치가 큰 무장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왕실의 어떤 친위도를 바꿀 수도 있고, 예. 내지는 이제 정기적인 중앙군으로 예. 편입할 수도 있고, 예. 이러한데 왕의 입장에서는 삼별초는 이 무신 정권의 기반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군요. 그래서 해체와 함께 그냥 해체만 명하지 않고 또 명분을 갖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네. 이것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명부가 왜 필요해? 이거를 뭐 원나라에 넘겨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원종은 어쨌든 삼별초와 무신 정권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차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해체와 명부 갖고 오라고 하는 이런 명을 내리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깃발 든 사람 나타나요. 바로 네. 배중손이란 인물인데, 이들이 그럼 차라리 우리가 또 따로 왕을 세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왕족 중에 승하우 왕원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왕원을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야말로 이제 완전 그 반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삼별초는 이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와중에 어쨌든 이 그 통제하기 위해서 강화로 빠져나가는 것들도 전부 다 강력하게 통제를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삼별초가 반기를 드니까 이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미 개경으로 간 관료들의 가족들이라거나 그렇죠.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직 가지 못한 남아있는 예, 예. 관료들. 어쨌든 오랫동안 강화 자체가 거기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반기를 들은 것을 보면서 이제 강화를 벗어나려고 애를 신변의 씁니다. 위협을 느꼈겠죠. 예, 예. 이에 대해서 삼별초가 강력하게 통제하긴 하지만 상당수가 실제로 빠져나가고 예. 빠져나가는 과정에 떨어 죽기도 하고 네. 또 스스로 자결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삼별초가 이렇게 이런 반기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무신 정권이 강화도에 머물렀던 것은 강화도가 갖는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로로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몽골군조차도 제대로 침략해오지 못했고 또 어쨌든 중앙정부가 강화도에 있는 조건 하에서는 이 해로를 통해서 각종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물들 다 걷어들일 수가 있단 쏟아가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천혜의 조건이었는데 이 이 삼별초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이제 정권을 세운 조건 하에서는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명분도 힘도 없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그냥 강화도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 강화도 일기에 있던 천여 척의 배에다가 강화도를 빠져나가지 못했던 가족들 이들까지 다 인질로 삼아서 데려가지고 이제 서해안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해안 쪽으로 쭉 가다가 지금 저 인천공항에 있는 영흥도에 잠시 정박을 했다가 8월에 진도에 딱 가보니까 여기 상당히 그 진도라는 섬이 좀 꽤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하기에도 좀 적절하고 특히 진도는 남해하고 서해로 그 이동하는 수로의 길목이 길목. 있어요. 수로의 길목이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적절하다. 그리고 여기면 또 요 지역은 호남 지역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호남이 우리 쪽에서도 곡창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쇠곡 같은 거 거두어들이기도 좋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국 진도에 성을 쌓고 궁궐 관할을 지어서 또 앞에 이제 이미 왕까지 추대했어요. 왕건을 네네. 추대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도를 거점으로 네. 삼별초 군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삼별초가 진도의 진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이제 조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토벌군을 이제 파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고리의 두 깃발이 진도에서 한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조정에서는 이제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라 할 수 있는 김반경을 전라도 추토사라고 네. 삼고 네. 그다음 몽골 김반경. 원수 네. 아해와 함께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진압하게 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지금 1000명 정도 보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별초군을 너무 좀 그렇죠. 저기 않았나? 갈 때 천척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척.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이제 전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이가 이제 김반경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이 몽골 원수한테 이제 구자질을 하는 바람에 오, 예. 말도 안 되게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개경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제 압송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들어서 붙긴 하지만 완전 해프닝인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때 이미 이제 아해는 삼별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 진도 공격을 포기하고 나주로 이제 후퇴를 하려고 했어요. 이 김방현이 되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반란군에게 그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그 기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게 단호하게 반대를 하면서 결국 아해도 이제 퇴각을 포기하고 이 공격에 나섰지만 이게 뭐 거의 뭐 그냥 신용만 한 거고 네. 김반경이 홀로 전투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결국 아해가 이제 파직이 되고 그 혼도라는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이 몽골 쪽 그 뭐 사령관이라면 사령관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외로 정부군의 공격이 이제 삼별초가 우리가 막을 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세가 더 등등해지면서 지금의 이제 전라도 남도죠. 보성 지역이라든가 또 이 경상남도의 창원 지역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약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지역을 예.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남해안 일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정말 기세를 확 보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1차 전투 때는 영몽연합군도 좀 삼별총을 좀 얕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두 연합군 장수들의 호흡이 좀 안 맞은 것 같고, 특히 이 내부 모함으로 좀 갈등이 좀 빚어져서 사실상 삼별초군의 어떤 승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때까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삼별초군으로서는 연합군을 이겼으니 기세는 당연히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차인데 2차 때는 뭔가 좀 확실히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규모도 더 확대된 모양이고, 예.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싸움의 경험도 쌓였고, 훈련도 했을 테고, 훨씬 예. 정형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2차의 사령관은 이제 그 아해가 물러나면서 김반경하고 이제 혼도하고, 혼도의 지휘 아래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어, 그 벽파진, 노루목, 뭐, 동면, 이 세 방향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갔다 그래요.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삼별초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자기네들이 이제 싸움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좀 자만해 있었는지, 뭐 경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대군이 몰려드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로 진도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진도는 이 진압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고, 그 삼별초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됐던 이제 승호후 왕운 같은 경우요.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도 몽골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강화도에서 데리고 왔었던 그 관료들의 가족들이라든가 하여튼 수많은 백성들 역시 이들이 이제 몽골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은 결국 이제 몽골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자, 이 진도를 버리고 다급하게 도주한 이 삼별초군 어디로 갔나요? 진도를 버리고 간 삼별초군의 새로운 지도자는 김통정이라는 인물인데요. 김통정이 지휘하에 이들은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사실상 이 이전에 제주도에 있는 관군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제주도를 사실상 장악해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전에부터 이미 남해안 이내의 섬 지역은 사실상 이제 삼별초가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었는데 진도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근거지로 제주도로 향하게 되죠. 그럼 아마 도주할 때 이미 그 지도부는 제주도를 염두에 두고 갔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건 뭐 거의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내성을 쌓고 외성을 쌓고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진도에서처럼 2차 기지로 이제 장기적으로 버텨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이후로 여전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남해안 일대에서 뭐 세곡선을 탈취한다든가 하는 식의 방식으로 거의 남해안 일대의 섬 지역들을 이제 주무대로 하면서 왕성하게 계속 활동을 해나가죠. 그리고 이때 또 몽골이 상당히 이제 국세가 커져요. 그 세조 쿠빌라이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평정했던 해가 1271년인데 이때 국호를 원해서 다시 대원. 아주 이제 큰 원이 그만큼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이 소위 몽골 제국이 가까이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렇죠. 동방정벌의 핵심. 그렇지. 이 일본 정벌을 목표로 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작업이랄까요? 실전 경험. 그래서 먼저 이 삼별초군부터 한번 토벌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고 그리고 이때 몽골이 생각했던 게 몽골이 해군이 약하거든요. 수군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의 어떤 수군의 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고려에게 군사 6천과 뱃사람 3천을 준비하라고 한 후에 1273년 1만 명에 달하는 그 여몽연합군이
제주해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삼별초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때 제주 토벌에서 나선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은 이제 1차, 2차 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원 정벌의 어떤 사전 작업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규모나 뭐 성격 자체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네. 이 제주 선별초에 대한 진압의 명을 내린 게 쿠빌라이잖아요. 네. 황제가 직접 내린 오더였고 때문에 이제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물론 이제 지휘부는 그대로입니다. 예. 고려의 장수는 여전히 김방경이고 김방경. 원나라 장수는 이제 훈도하고 홍다부 이들이 이제 지휘를 맡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별초가 아무리 그동안 정예를 자랑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미 규모에 있어서나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대적과 상대가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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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거의 뭐 제주 토벌 작전에서는 거의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죠.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한라산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1270년 이제 대중손이 깃발 꽂고 시작했던 삼별초나는 1273년 완전히 평정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몽골에 대한 항쟁이었다. 네. 그래서 이 뭐 대몽 항쟁의 또 마지막 장면이 삼별초의 그 뭐 난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그 토벌에 성공한 후에 제주에는 이제 원나라 군사가 500명, 고려군 1000명이 주둔을 했고요. 남아서 이 원나라가 여기 제주도에 이제 옛날 그 제주 지명이 탐나잖아요. 그 탐나 총관부를 설치해서 이 타루가치를 두고 다스리게 합니다. 거의 네. 직할령으로 삼는 거죠. 네네. 이거를 이제 충렬왕 때 탐나를 돌려줄 것을 좀 거듭 청하자 이 1301년에 일시 이제 해체가 되어서 고려의 반환이 되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탐나 만호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삼별초에 의해 억류되었던 그 진도로 끌려갔던 고려인들이 이제 그 다시 몽골로까지 이제 끌려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뭐 고려가 계속 이제 줄기차게 좀 이들 좀 송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끝까지 이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 이 고려와 원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제주가 토벌되긴 했지만 결국은 삼별초가 이제 그 깃발을 내리게 되면서 또 다른 또 요구에 직면합니다. 바로 이 원의 일본 정벌에 대한 압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굴욕의 대가와 일본의 정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